오늘은 요로 결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로 결석. 요로란 게 영어로 이제 유리너리 시스템인데요.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죠. 우리 몸의 콩팥에서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들어지면 그게 신우라는 깔때기 모양의 콩팥 아래에 있는 거에 이제 소변이 좀 고였다가 요관을 타고 방광으로 내려가고 방광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이제 지체했다가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 이 전체 일련의 시스템을 우리가 요로라고 하는데요. 이 요로에 결석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요로 결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콩팥에도 결석이 생길 수 있고 요관에도 결석이 생길 수 있고 방광에도 결석이 생길 수 있고 드물지만 요도에도 결석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우리 비뇨의학과 쪽으로 봤을 때도 응급실을 찾아오는 환자의 30% 이상이 바로 요로 결석입니다. 왜 응급실로 오겠습니까? 그만큼 통증이 심하고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응급실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석이 왜 생길까요? 소변에는 다양한 성분의 이제 그 배설시키는 게 우리 보면 노폐물, 뭐 염류, 찌꺼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분 섭취가 감소되면 소변양에 머무르는 이런 결석을 만드는 성분들이 지네끼리 자꾸 이렇게 뭉쳐집니다. 우리 사실은 잘 보면 물도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가라앉아 갖고 이렇게 마치 솜처럼 이렇게 푸설푸설하게 뭐가 모였다가 그게 이제 돌이 되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 또 이 요로 결석은 유전적인 경향이 있고요. 남자가 여성보다 한 2배 정도 많이 생깁니다. 젊은 연령층, 특히 30대에서 50대 요로 결석이 많이 생기고요. 당연히 이게 소변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온도, 계절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나운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요로 결석이 언제 주로 잘 생길까요? 계절 중에. 여름?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여름이 되면 땀으로 많이 이제 수분이 나가니까 소변이 아무래도 농축이 되는데 여름이 아니고 결석이 만들어질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참 더운 달로부터 2달 후에 결석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한 9월 말이나 10월쯤에 요로 결석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요로 결석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에 결석이 조금씩 더 늘어나거든요. 동물성 단백질, 지방 섭취가 요로 결석하고 좀 연관이 있고 좀 짜게 먹는 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100명 중에 제가 보면 한 5명 정도는 반드시 요로 결석을 겪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아주 흔한 질환이고요. 최근 들어서 여성의 발병이 조금 증가되고 있고 소아에서도 아까 제 성인은 남자가 좀 더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아는 남녀비가 같지만 성인의 약 한 2% 정도에서 소아에서도 요로 결석이 발생을 합니다. 살찜은 참 속상해요. 살찜은 제가 뭐 여러 가지 남자들은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 요실금, 또 암 이런 얘기도 다 드렸었는데 요로 결석도 BMI가 높은 특히 여성분들한테 살찐 분들이 요로 결석이 잘 생깁니다. 참 살찐 것도 억울한데 뭐 병이 자꾸 생기니까요. 속상하죠. 자, 증상. 요로 결석의 증상을 한번 알아보신 분들은 평생 안 잊혀집니다. 왜 응급실로 119 타고 오는 환자가 많겠습니까? 옆구리가 아픈데요. 요로 결석을 우리가 선통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신선선자를 이렇게 씁니다. 사람 인변에 몇산자. 신선도 아플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그래서 선통이라고 하는데 정말 떼굴떼굴 굴릅니다. 근데 이 통증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파서 막 119 타고 응급실로 막 옵니다. 근데 응급실 타고 왔는데 통증이 딱 멈춰요. 꾀병 같아요. 그러니까 요로 결석의 특징이 이렇게 아팠다 안 아팠다 합니다. 그리고 결석이 콩팥에 있는지 상부 요관에 있는지 중부 요관에 있는지 하부 요관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방사통이라고 하는데요. 요관에 있는 신경하고 연관된 장기로 이걸 방사통이라고 이제 아픈 게 뻗쳐나가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고환이나 또 하부에서는 음낭 쪽으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음부 쪽으로 통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면 좀 가장 특징적인 게 막 속이 울렁거려요. 막 토합니다. 그래서 이 요로 결석이 뭔지 모르면 집에서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떼굴떼굴 굴르고 토하고 뭐 정신이 없죠. 막 온 집안 식구가 막 들쳐매고 막 병원에 오는데 병원 앞에 딱 다다르니까 증상이 싹 사라졌어요. 꼭 꾀병하는 사람처럼. 이게 이제 요로 결석의
그 증상의 특징이고요. 이제 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소변 검사에서 혈뇨도 나오고 염증 반응도 보이고, 그다음 이제 엑스레이 찍어서 결석 중에 엑스레이에 보이는 결석이 전체 결석의 한 7, 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 엑스레이, 이제 KUB라고 합니다. 콩팥, 요관, 방광을 보는 그런 단순 엑스레이를 찍어서도 결석을 볼 수 있고요. 요즘은 CT를 찍으면 결석이 어디에 있고 이 결석 때문에 콩팥이 얼마나 드러나 있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치료 어떻게 할까요? 가장 쉬운 게 그 물을 일단 많이 마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조심한데, 요즘은 물 많이 드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뭐 너무 많이 드세요. 그런데 하루 보는 소변량이 한 2리터 정도 유지되게, 그래서 혹시 결석이 막 우리 몸에 생기려고 하더라도 저절로 씻어 나오게 하고, 결석이 더 크기 전에 저절로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게 수분 섭취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석 그러면 대부분 이제 칼슘석이 주를 이뤄서 아마 그런 것들은 아실 거예요. 결석 생기면 뭐 멸치 먹지 말라, 칼슘 먹지 말라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건데요. 너무 칼슘을 적게 먹으면 결석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그건 큰 관계 없고요. 결석을 만드는, 특히 칼슘이 관련된 결석을 만드는 가장 큰 성분이 나트륨, 짜게 먹는 겁니다. 덜 짜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죠. 비만, 당뇨 있으면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이 결석을 더 만들기 때문에 체중을 좀 감량하는 것도 결석도 예방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 아마 체외충격파 쇠석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몸 밖에서 우리가 결석을 엑스레이나 초음파로 보고 밖에서 충격파를 쏴서 결석을 가루로 만들어서 흘러나가게 하는 이런 체외충격파 쇠석술이 비교적 환자한테 큰 어려움 없이 결석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가 이래도 잘 안 될 경우에 내시경입니다. 방광을 통해서 내시경을 넣어서 다시 요관을 타고 올라가서 요관에 있는 결석은 레이저나 뭐 수압이나 전기 에너지로 태우거나 다 잘게 부셔버립니다. 요즘 기계가 좋아지고 의술이 좋아져서요. 콩팥 저 위에 있는 결석까지도 다 찾아 올라가서 결석을 해결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치료의 성공률을 얘기할 때 90%가 넘어가는 치료 성공률은 흔치 않은데, 이 결석 치료는 거의 한 95% 정도의 치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약물 치료가 있어요. 약물 치료는 작은 결석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요관의 연동 운동을 좋게 해서 흘러나오게 하거나, 또 하나는 우리 그 요산석 같은 경우는 결석을 녹여버리는 그런 약물 치료들도 이제 결석에 따라서 사안별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결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모든 결석은 통증이 심하고, 또 결석이 클수록 통증이 심하다, 그리고 위험하다. 이게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 결석은 콩팥에 있는 큰 결석이나 요관을 천천히 크게 막고 있는 결석들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작은 결석들이 요관을 빠져나오면서 또 일부가 요관을 막으면서 통증이 오기 때문에 결석의 통증이 심한 거, 덜 심한 거와 결석의 크기는 큰 연관이 없고요. 사실은 이 결석을 처음 알아보면 또 어떤 경우에는 소변에서 피도 나거든요. 소변에 피는 나지요. 옆구리는 뭐 처음 아프고 떼굴떼굴 굴르죠. 속은 토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막 토하고 하는데,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결석이 그렇게 생명에, 물론 이제 염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아닌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응급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진통만 되면 결석은 천천히 해결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음식을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칼슘 먹으니까 우리 멸치 먹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덜 짜게 먹고, 자, 커피가 결석, 커피하고 카페인 이런 음료들, 또 탄산음료가 물론 이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결석을 조금 더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여러분 크랜베리 주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방광염도 치료하고 뭐 이런 얘기, 이제 크랜베리 주스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크랜베리 주스보다는 특히 칼슘을 주로 하는 결석은 우리 몸에 있는 구연산이 이런 결석을 만들어지는 것을 되게 많이 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임 주스라든지
감귤류에 있는 음료가 결석을 만드는 것을 상당히 예방하고 작은 결석이 만들어진 것도 미리 조금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석이 있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석은 응급 상황은 아니다. 통증 때문에 응급 상황이다. 우리 몸에 어떻게 뭐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하진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결석이 있으면서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폐혈증으로도 갈 수 있고 응급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감염을 먼저 치료하는 게 그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석이 있어서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내려오다 결석이 꽉 막았어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소변에서 염증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몸에 고름이 생긴 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고름이 생긴 거 밖에서 아무리 항생제 써야 좋아지나요? 칼로 째서 고름을 흘러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내시경으로 방광 안에다가 부목이라고 해서 소변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하나 확보합니다. 그리고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결석이 있으면서 열이 나거나 이런 염증이 있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좀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빨리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제 우리 임산부들한테도 결석이 잘 생깁니다. 근데 임산부들은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기가 이렇게 커지면 자궁이 커지겠죠. 그러면 양쪽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요관을 타고 방광으로 내려가는데 그 가운데 자궁이 있기 때문에 이 요관을 누릅니다. 그래서 소변이 내려가는 것을 억제를 하고 또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증가되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요관이 소변을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연동운동이라 이렇게 주물럭 해서 소변이 이렇게 덩어리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 연동운동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왼쪽 콩팥은 내려가는데 우리 몸의 아래쪽에 S자 결장이 있어서 이게 쿠션 효과가 있어서 콩팥에서 나가는 소변이 비교적 원활하게 내려가는데 임산부도 오른쪽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천천히 콩팥에서 내려가는 소변이 제대로 못 내려가서 정상적인 임산부도 오른쪽 콩팥이 자꾸 늘어나는 수신증이 오게 되고요. 이게 출산하고도 한 3, 4개월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에 있어서는 우선은 정상적인 수신증인지 결석 때문에 온 수신증인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우리 임산부들은 엑스레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 또 초음파 검사도 잘 안 될 때는 뭐 MRI 같은 거를 찍어서 정말 결석이 있는지 결석의 위험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결석이 있어서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통증이 있고 하면 이게 폐혈증으로 빠질 수도 있고 아기를 조산할 위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순 요로 결석이라면요, 우리가 이제 진통을 하면서 물 많이 먹고 해서 결석이 저절로 빠져나가기를 이제 기다립니다. 임산부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결석이 빠져나가는 확률은 일반인하고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제1주산기, 제2주산기, 제3주산기에서 3개월, 뭐 대략 3개월 단위로 나누는데 첫 3개월이 태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서 이때는 사실 어떤 약도 어떤 시술도 안 하는 게 아기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좀 힘들더라도 첫 3개월 동안은 그냥 진통을 하면서 아기한테 영향이 안 가는 진통제를 쓰면서 진통을 하고 그냥 버텨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되면 원칙은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요관 안에 관을 넣어서 소변 나오는 길을 좀 편안하게 해서 아기가 정상적으로 분만을 하고 그 다음 결석을 해결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임신한 4개월부터는 우리가 간단한 시술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임산부들은 체외 충격파 세속술 이런 것들은 이제 금기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충격파가 몸 안으로 가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태아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기들도 결석이 생깁니다. 근데 아기들 생기면 참 안타까워요. 뭐 아기들 뭐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뭐 1살, 2살 배기짜리도 막 아파서 막 떼굴떼굴 그러고 하면 엄마 마음이 찢어지죠. 근데 역시 아기들도 치료 방법은 성인하고 마찬가지로 뭐 체외 충격파 세속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기들이 협조가 안 되잖아요. 아기들이 뭘 안겠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고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어른들하고 똑같이 내시경으로 결석을 꺼내는데 사실 요즘은
애기용 뭐 1살짜리 2살짜리 아주 요만한 장난감 같은 아주 그렇지만 정교한 내시경들이 잘 발달돼서 애기들 치료도 어른들하고 같이 이제 할 수 있고 그 치료의 성공률도 어른들하고 비슷합니다. 자, 결석은요. 내가 결석 생긴 것도 억울한데 저 사람은 결석이 안 생겼어. 그런데 한번 결석이 생긴 사람이 또 결석이 생길 확률이 10년 내에 50%예요. 근데 결석이 안 생긴 사람은 계속 안 생기고요. 생긴 사람들 둘 중에 하나, 10 중에 6 정도는 반드시 재발을 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뭐 섭생이나 유전적인 요소, 또 몸의 체질, 뭐 예를 들어서 체질적으로 뭐 조금만 해도 땀이 막 뻘뻘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물이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결석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는 구연산이나 이런 것들의 배설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석이 생기고요. 한번 결석이 생기면 1년 단위로 한 10명 중에 1명꼴로 계속 결석이 재발을 합니다. 근데 결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칼슘인데요. 칼슘하고 옥살산하고 같이 결합된 결석, 또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결합된 결석, 칼슘하고 인산하고 결합된 결석, 또 이거하고 별개로 요산이 결합된 결석, 이런 결석의 종류가 다 다르는데 대부분의 결석이 칼슘하고 옥살산이나 칼슘하고 인산이 결합된 결석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수술해서 결석을 다 꺼내면요, 이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이걸 결석 성분을 다 분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분의 재발을 막고 섭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결석을 알았던 사람은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엑스레이를 찍거나 CT를 찍어서 조그만 결석이라도 생긴 게 없는지를 확인하고요. 고위험군, 제가 뒤에서 이제 고위험군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경우에는 초기에는 3 내지 6개월 간격으로 소변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합니다. 그러다 결석이 이제 다시 발견이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그 이후부터 또 그런 식으로 계속 결석이 재발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해야겠죠. 자, 결석 형성 고위험군. 첫째, 소아나 청소년 때 어린 나이에 결석이 생긴 사람들이 결석이 더 고위험군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두 번째, 가족력이 있는 사람. 또 세 번째, 부갑상성 항진증이 있는 질환이 있는 사람. 또 소화기계 뭐 특수한 거 있습니다. 장수술, 크론병, 흡수장애, 또 뭐 신장의 석회증, 그리고 콩팥이 하나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석 생기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뭐 이런 분들, 다양한 뭐 요관 협착이 있다든지 해부학적으로 이런 분들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고위험군들은 조금 더 한번 결석이 생겼으면 결석에 대한 검사를 더 자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예방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물 마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 마시는 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소변이 많아지면 우리가 하루 중에 몸에서 배설되는 여러 가지 배설물이라든지 염류의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많은 양의 물에 타서 나오니까 이게 아무리 희석이 돼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석을 형성하기가 어려워요. 또 두 번째는 소변량이 많으면 결석이 조그만 게 생겼다가도 다 씻겨서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버티지 못하고.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도 2 내지 2.5리터 정도. 여러분, 제가 자꾸 소변량을 강조하는 건 사람에 따라서요, 물 먹는 양이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고 운동하는 분들 같으면 한 4리터 정도 마셔야 소변량이 2리터 내지 2.5리터가 될 거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책상에만 앉아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1리터만 마셔도 소변량이 1.5, 2리터 됩니다. 왜냐하면 물뿐만 아니라 뭐 음식에도 다 우리가 수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변량이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피, 차, 카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뭐 너무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너무 과다하게 안 드시는 게 좋고, 알코올은요, 지속적으로 보면 결석을 만듭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을, 우리가 맥주를 마시면 맨 처음에는 시원하고 소변량이 많아지지만 지속적인 알코올의 섭취는 우리 몸을 자꾸 탈수시키거든요. 몸에 있는 수분을 자꾸 빼나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는 알코올이 안 좋지만 결석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소변을 빼나가는 경우는 뭐 일시적인 맥주 드시는 거는 크게 나쁘진 않고요. 또 설탕을 하면 너무 단 것들도 결석을 만드는 요인이니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소변 중에 구연산이 제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감귤 주스, 감귤류들, 또 오렌지 주스, 레모네이드, 라임 주스 같은 것이 도움이 되고요. 뭐 우리가 이게 과일, 채소, 또 식물성 단백질 섭취는 우리가 비만도 막을 수 있고 결석 형성도 조금 줄일 수 있어서 그런 섭생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 결석의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칼슘이 주로 이루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덜 짜게 드시는 것, 나트륨을 제한하는 거고요. 그다음 칼슘하고 제가 옥살산이 칼슘 옥살레이트 스톤인 경우에는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좀 줄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모든 사람이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생겼던 결석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옥살산 많은 게 뭐 시금치, 대황, 감자, 땅콩, 캐슈넛, 아몬드 이런 거고요. 비타민C도 너무 과도한 것은 옥살산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결석을 위험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요산석 환자는 우리 몸에 요산이 올라가면 요산석뿐만 아니라 통풍이 옵니다. 통풍 뭔지 아시죠? 바람만 불어도 아픈 거예요. 주로 이제 발가락에 생기죠. 이 통풍 환자들이 요산 수치가 높고 또 요산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통풍 환자나 마찬가지죠. 비유제품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조금 제한하고 또 퓨린이라는 성분이 그 요산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퓨린이 많은 음식이 뭐냐면은 멸치, 정어리, 청어, 고등어, 그 다음 높은 게 뭐 조개류,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먹을 음식이 없는데 그렇지 않죠. 자기가 생긴 결석의 종류에 따라서 섭생은 거기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비뇨의학과에서 가장 흔한 질환인 요로결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한 강연을 들려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매번 강의 때마다 참 궁금해하는 점들인데 요로결석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나 음식들 추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음식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석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분 섭취를 좀 충분하게 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짜게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세 번째 식물성 단백질 섭취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그 식물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덜 짜게 먹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 강연 주제는 뭘까요? 예, 다음 주부터는요 제가 방광암 그리고 이어서 신장암에 대해서 좀 무거운 주제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준입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